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상상 속의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정겨운 분위기의 버추빌이라는 곳으로 그곳의 주민들은 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매일의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추빌 마을에는 매년 가장 공정한 시민을 선정하여 공정히 왕관을 수여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이 마을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버추빌의 시장인 세라가 실험적으로 3가지 다른 정의의 모델을 마을에 적용해보고 가장 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체계를 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것이죠. 첫 사례는 공리주의의 모형입니다. 시장 세라는 경제적 효율성과 최대 다수의 행복을 고려하여 마을 중심에 대형 쇼핑몰을 세울 계획을 발표합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쇼핑몰의 편리함과 경제적 발전을 기대하며 박수를 보냈지만 오랜 전통을 지닌 작은 상점들을 운영하는 소수의 가족들은 큰 시련에 부딪힐 처지였습니다. 이 소규모 상인의 울부짖음이 소수라서 묻혀지거나 무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리주의의 이면을 느낀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적용된 것은 짠유재상주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체계 아래 마을의 세금 제도가 폐지되고 각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부자들은 세금 없이 더 많은 재산을 쌓을 수 있었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재정 부족으로 인해 도서관과 학교, 공원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었고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어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 모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강조되고 개인의 권리보다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중요시되었습니다. 이 체계에서는 주민들이 모두 모여 매주 회의를 열어 마을의 문제를 토론하고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낀 이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강한 유대감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공동체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축제가 절정을 이루고 마침내 주민들의 투표는 공동체주의 모델이 가장 정의롭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버추빌은 개인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마이클 샌델이 강조하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만이 아닌 공동체와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언젠가 자신의 이론을 매력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잡기 위해 작은 마을 퍼즐리빌을 방문했습니다. 퍼즐리빌은 유명한 마을로 주민들이 매해 여름마다 마을의 커다란 광장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의 축제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축제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민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유명한 철학자인 벤담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벤담은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제의 선택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을의 중심에서는 어린이들이 동물로 등장하고 싶다고 주장했고 마을 애민들은 오랜 전통에 따라 클래식 음악 축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현대적이고 열정적인 무 페스티벌을 원했고 상인들은 베푸는 화려한 음식 축제를 원했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자 벤담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안했습니다. 각각의 아이디어가 주는 행복의 양을 숫자로 표현해볼까요? 그리고 고통은 마찬가지로 표현하여 균형을 찾아봅시다. 벤담의 제안에 따라 사람들은 저마다의 주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지를 초점으로 화살표 카드로 숫자로 표시했습니다. 이벤트마다 행복 점수와 불편 점수가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벤담의 방식은 모든 사람의 주장을 요모조모 따져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계산한 결과 신기하게도 가장 많은 행복과 가장 적은 불편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주제는 움직이는 축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어린이들이 동물로 분장하여 퍼레이드를 벌이고 낮에는 전통음악의 향연 속에서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저녁 무렵엔 젊은이들이 록 페스티벌로 분출할 에너지를 모으고 밤에는 상인들이 준비한 음식 축제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고 퍼즐리빌은 벤담이 제안한 해법에 크게 만족하며 그 해의 축제를 완벽히 치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벤담은 더욱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은 퍼즐리빌 축제를 통해 더욱 생동감 있게 이해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별빛 아래서 행복을 만끽하며 벤담의 이론이 정말로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여름밤 작은 마을
벙어리들의 중앙광장에서 마을의 대대적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년 이맘때 한정된 이 축제는 이러한 마을 주민들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 고서 인간회에 관한 연구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마을 최고 연설가 페르시는 휴메의 이론인 인과관계의 회의론에 대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페르시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론을 재미있게 풀어낼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화려한 불빛과 함께 페르시는 강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서 오세요. 페르시가 웃으며 외쳤습니다. 오늘 저는 데이비드 휴메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지 나눠보려 합니다. 휴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늘 A가 B를 일으킨다고 믿는데 정말 그럴까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페르시는 작은 예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마을 동쪽에 있는 커다란 호수, 다들 아시죠?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호수 표면에 짙은 안개가 끼고 그것이 마을을 아름답게 휘감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떠오른다, 안개가 낀다라고 항상 믿어왔어요. 오, 그렇지, 그렇지. 마을 주민인 샤니가 외쳤습니다. 안 그러면 아침이 아니다. 쉽잖아.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믿죠. 페르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이 둘의 관계를 경험에 의존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태양이 떠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안개가 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셈입니다. 페르시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우리 마을의 유명한 철학자 티모티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닭이 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티모티 할아버지가 일어난다, 닭이 운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했는데 정말 엄밀히 따져서 그 둘의 연관성도 없잖아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티모티 할아버지조차 등 때문에 닭이 우는 것도 이해나 될 소리인가? 라며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페르시는 휴메의 가르침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철학적 호기심이 더 크고 흥미로운 내일을 여러분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논리적 연관성을 넘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볼 것이 생겼습니다. 페르시의 강연은 휴메 회의론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웃음과 함께 사고의 즐거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벙어리들의 축제는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화려한 옷을 입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자신의 철학적 통찰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연법 이론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토마스가 손을 벌려 외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지 아시나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국수 한 그릇과 같습니다. 국수가 부드럽게 잘 익지 않으면 먹기 힘든 것처럼 우리도 자연법에 따라 잘 살아야만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마을이 국수 장인인 마르코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좋아요, 토마스. 그런데 그 국수는 어떻게 삶아야 잘 삶은 것이냐고 묻고 싶군요.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훌륭한 질문이에요, 마르코. 토마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국수를 잘 삶으려면 물 온도를 정확히 맞추고 시간을 정확히 제어하듯이 우리도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성과 양심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법은 우리의 삶을 위한 지침서와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자연법의 한 부분입니다. 이때 마을의 한 소년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저씨, 만약 우리가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국수가 너무 오래 삶아지면 어떻게 되죠? 토마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수가 지나치게 삶아지면 질척해지고 맛이 없어지듯이 우리가 자연법을 무시하고 악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은 혼란스러워지고 의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자연법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지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군요. 마르코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토마스가 강조했습니다.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법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우리의 경향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토마스는 자연법 이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설명함으로써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법이 마치
국수를 잘 삼듯이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는 지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토마스는 더 많은 국수 비유와 함께 철학적 주제를 나누며 마을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